뉴햄프셔와 피츠버그를 지나가는 3번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그곳의 고요한 자연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흥미롭고 반항적인 역사의 한 장을 장식했던 곳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오늘날의 미국 뉴햄프셔주와 캐나다 퀘벡주 사이에 위치했던 지역으로 1832년에서 1835년 사이에 존재했었던 인디언 스트림 공화국입니다. 이곳은 국제 정치 그림자 속 미국과 영국 모두에 맞서며 독립을 외쳤던 사람들의 터전이었던 곳이었죠. 이 독특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나라의 국경이 명확하지 않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를 가르는 국경은 8,892km로 세계에서 긴 국경 중 하나이며 경비가 없는 곳일 겁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웃 국가 간 사이가 좋은 경우가 많지 않은 데 비하면 이 두 나라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국경은 국가의 안보와 정체성에 필수적이라 국경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경을 설명하기가 매우 쉬운데요. 예를 들어 호주의 국경은 발이 젖기 시작하는 지점으로 정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은 산맥을 기준으로 국가를 구분하죠. 이렇듯 국경은 국경의 기반이 무엇이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 간 상호 이해에 따라 구분하게 되죠.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한 곳이 바로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던 인디안 스트림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절친한 관계를 확립하기 훨씬 전에 이 지역에서 두 나라의 관계는 꽤나 복잡하고 애매모호했었어요. 전 세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곳에서 영국이 빠지는 곳은 찾기 어려운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는 17세기부터 18세기 초반까지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다가 1763년 파리 조약으로 프랑스가 캐나다 지역을 영국에 넘겨주면서 완전히 영국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다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서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 영국과 북미 식민지인 캐나다와의 국경을 구분짓게 됩니다. 이때 캐나다 지역과의 국경 조항 중 국경을 정의하는 부분이 바로 뉴햄프셔의 코네티컷 강의 북서쪽 수원에서 그 강 중앙을 따라 북위 45도에서 해당 위도의 서쪽으로 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한 것처럼 들리지만 자연은 인간이 만든 선에 꼭 맞지 않다는 게 문제였죠. 코네티컷 강의 북서쪽 수원은 여러 지점으로 해석될 수 있었는데 홀 스트림, 인디언 스트림, 페리 스트림까지 각각이 강이 북서쪽 끝에 수원이라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미국은 가장 서쪽의 지류인 홀스트림이 코네티컷 강의 수원이라는 입장을 취했고 캐나다 대표들은 코네티컷 호수의 사슬 모두가 이 조약에서 지적한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두 나라가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 모호한 지리적 정의는 수십 년간 이어질 국경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1790년대에 정착민들이 처음 이 땅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곳이 곧 국제 분쟁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796년 세인트 프랜시스 부족의 필립 추장은 나다니엘 웨일스, 무디 베델 대령, 그리고 데이비드 깁스에게 이 지역의 넓은 땅을 팔았습니다. 이 초기 지주들은 이 지역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많은 땅을 새로운 정착민들에게 재판매했죠. 미국과 영국 사이에 벌어진 군사적 충돌인 1812년 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영국과 미국은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정확한 국경선은 확정되지 않았고 두 나라의 세력권이 엇갈리는 지역이 되었던 겁니다. 애초에 불모지로 누구도 살 수 없는 땅이었거나 사람이 거주해오지 않았다면 두 국가 모두 각자의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정착민들이 생기면서 욕심이 생겨난 거죠.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들이 발을 디딘 땅이 심각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데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자주 국경을 넘나들며 상업활동을 한 데다 주로 농업과 자연 자원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생활에 불필요한 외부 개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1818년 영국과 미국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영국은 캐나다 쪽에서 미국은 북쪽 경계선을 주장하면서 인디안 스트림은 사실상 두 국가의 경계선상에 있는 애매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1827년 이 문제는 네덜란드 국왕의 중재로 넘어가서 경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받지만 그 제안은 양측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죠. 네덜란드 국왕이 영국과 미국의 국경 문제를 중재하게 된 이유는 당시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3자의 중재가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19세기 초반 영국과 미국은 서로 국경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고 이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었죠.
두 나라는 서로 충돌을 피하고 분쟁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직접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신뢰할 만한 중재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때 네덜란드 국왕 빌럼 1세가 중립적이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중재자로 선택되었습니다. 당시 국제 분쟁에서 제3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며 빌럼 1세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제안이 양측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데다 미국 특히 뉴햄프셔주에서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결정을 왜 맡겼는지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캐나다는 중재자의 분쟁 결정이 있은 후에 인디언 스트림 주민들에게 군 복무를 요구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뉴햄프셔 관리들은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도무지 분쟁은 사그라들지 않고 커지기만 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인디언 스트림 주민들은 두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폐해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만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독립국가를 세우기로 결정하면서 1832년 7월 9일 마을회의에서 인디언 스트림 공화국을 수립하는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헌법에는 영국과 미국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통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죠. 헌법은 권리 장전, 세계의 정부 기관, 성인 백인 남성들만이 투표권을 갖는 대표 시스템을 포함했습니다. 행정부는 5명의 최고위원회로 이루어졌고 사법부는 선출된 치안판사가 맡았으며 입법부는 모든 유권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을 운영을 위한 세금을 징수하고 채무 문제를 해결할 법원을 세웠으며 자치 우표를 인쇄하고 41명으로 이루어진 민병대도 조직했습니다. 41명이라는 수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인디언 스트림의 총 인구가 300명인 걸 감안하면 총 인구의 13.6%가 국가 방위에 참여한 수준이니 오늘날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군대에 68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을 선언하는 절차는 1776년 미국이 따른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독립은 일반적으로 처절하고 힘든 투쟁 없이 쟁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 이 인디언 스트림 공화국의 독립은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캐나다 당국의 인디언 스트림의 군사력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본질적으로 독립선언을 무시했습니다. 캐나다 세무징수원들은 계속해서 나타나 모든 세금 의무를 즉시 납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뉴햄프셔의 반발까지 불러왔습니다. 1835년 인디언 스트림 의회에서 투표로 주민 중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속하고 싶어 했지만 뉴햄프셔의 일부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미 법무부와 뉴햄프셔주의 자신들을 미국의 영토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뉴햄프셔의 일부가 아니라면 미국의 영토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1835년 한 철물점에서 비용 미지급으로 인해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영국 보안관이 이 비용 문제로 한 주민을 체포하자 인디언 스트림 사람들은 무장하여 그를 구출하러 캐나다로 쳐들어갔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분쟁처럼 들릴지 몰라도 당시에는 단순한 체포만으로도 국제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디언 스트림 주민들은 무장 집결하여 캐나다로 건너가 이웃을 구하러 가게 된 겁니다. 총성이 울리고 피를 보게 되면서 이 작은 사건은 큰 무력 충돌로 번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스튜어트 타운에 대기하던 뉴햄프셔 민병대가 출동해 인디언 스트림을 점령하면서 이 작은 인디안 스트림 공화국의 독립은 사실상 종식을 맞는 계기가 됩니다. 이 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자치에 익숙해진 인디언 스트림 주민들은 완전한 통합에 저항했죠. 그러나 1836년 4월이 되자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클락스빌과 스튜어트스타운과 같은 이웃 도시의 대표자들과의 일련의 회의에서 뉴햄프셔 관할권을 마지못해 수용하게 됩니다. 이때 클락스빌과 스튜어트타운은 인디언 스트림 공화국과는 다르게 분쟁의 여지가 없는 뉴햄프셔 주의 영토로 명확히 속해 있었죠. 이 두 지역은 당시 뉴햄프셔 주의 관할 아래 있었고 법적으로 미국의 영토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인디언 스트림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국경 분쟁이 있었던 지역이지만 클락스빌과 스튜어트타운은 분쟁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의 통치를 받으며 뉴햄프셔 주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디언 스트림이 클락스빌과 스튜어트타운 대표들과 협의한 것은 뉴햄프셔 주 내에서 안정적인 관할권을 찾기 위한 것이었으며 뉴햄프셔에 속해 있던 이 두 지역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1840년 12월 이 지역은 피츠버그라는 지역에 공식적으로 통합되어 인디언 스트림 공화국은 지도에서 지워졌지만 기억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국경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은 최종적으로 1842년에 웹스터 엘시버튼 조약으로 드러나게 되었으며 미국과 영국 사이에서 협상된 이 조약은 인디언 스트림을 포함한 여러가지 논란이 많은 국경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경계는 공식적으로 홀스 스트림에서 북위 45도에서 서쪽 방향을 따라 표시되었으며 이 선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많은 논쟁과 갈등, 심지어 자치에 대한 짧은 실험까지 불러일으켰던 땅이 명백히 미국의 땅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피츠버그를 방문하면 이 이상하고 대담한 역사의 한 장을 기념하는 역사적 표지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에서 아주 잠깐 있었던 인디언 스트림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흥미로운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